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뭘 경기 침체로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의 앤드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 굉장히 귀중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매크로적인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 중 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이제 전체적인 증시나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번에 4월 CPI 지표도 나왔고 PC 지표도 나왔고 뭐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 뭐 이런 회사들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기 위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요즘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인플레이션이 좀 한풀 꺾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지표로는 꺾인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까지 올랐다가 그게 이제 4월 달에 8.3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8.5까지 나오다 8.3이면 올라가던 기제가 꺾인 건 맞거든요. 근데 와 이게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갖고 있는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꺾인 건 참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더 높아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결국에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 목표는 연 2%입니다. 2%보다는 2% 언더에서 2%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넘는 물가는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5예요. 그럼 8.5면은 굉장히 높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열로 잡아 눌러야 되는데 8.2, 8.3으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 눈에서 보면은 8.5나 8.3이랑 비슷해 보이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찔끔 내려온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 레벨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비해서 절대 레벨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중요했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나왔을 때 이제 8.0으로 내려오길 기대했었어요. 사실 시장은. 왜 그랬냐면 컨센서스가. 왜냐하면 8.5에서 8.0으로 내려오면 성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내려오긴 했지만 뒤에도 그 정도 레벨씩 내려올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0.5, 0.5 성큼 내려오니까 2%까지 어쩌면 되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죠. 지름길로. 운 좋으면 연말까지. 그렇죠. 진짜 운 좋으면. 근데 문제가 있죠. 8.3이 나왔다는 얘기는 8.5에서 찔끔 내려온 거잖아요. 찔끔 만약 이 속도로 가면 찔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산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그럼 어쩌면 내년 말이 되어도 물가가 2% 레벨까지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럼 이게 쳐내려줘야 되거든요. 쳐내려주려면 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가가 고점 대비해서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걸로 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레벨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내려오는 속도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과 속도를 같이 보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레벨과 속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8.3%에서 2%까지 내려가려면 6.3%포인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0.2%씩 그러면은 한 30번을 떨어져야 되는 쉽지 않은 숫자죠. 그건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긴축 정책을 펼쳤을 때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긴축을 강하게 하면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커지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 경제를 추동하는 경기 부양을 써준 거잖아요. 그 경기 부양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리를 낮춰놓는 게 있어요. 근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이 생겨나고 그 성장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레벨이 되면은 이때는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 정기예금 금리 주는데 이거 4% 준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정기예금 금리 4%인데 물가가 10%씩 오른다. 아무도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정기예금에서 빠져가지고 전부 다 물건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더욱더 강하게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4%가 아니라 그 앞에 일자를 붙여서 14%다라고 하면
10% 물가 상승률을 살포시 지급받고 사람들은 예금에 돈이 모여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높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예봉을 꺾는 게 1번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실물 경제의 수요에 찬물을 끼얹게 되죠. 그럼 실물 경제 수요가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그만큼 물가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눌러줘야 된다는 의도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 예. 최근 몇 년간 상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사실 보여지는데 네네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8.3%고 이제 금리가 한 0.75에서 뭐 1.25 이렇게 됐을 텐데 와 그럼 이거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꼭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실물 경제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기금 금리가 2%다라고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정기금 금리가 2%라면 오늘 넣으면 1년 후에 2% 이자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을 기준으로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년 대비 8%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기금 금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 줬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기예금 금리 얼마예요? 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1년 후에 몇 프로 줄 거예요?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8이죠. 그럼 이 둘을 놓고서 이걸 여기다 맞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뭘 맞춰야 되냐면 앞으로 물가가 얼마 올라갈지에 대해서 금리를 맞추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측정해내는 지표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하진 않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기대를 그 인플레이션에 담아놔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지만 5년이라든지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현재 3%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럼 요 둘이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만큼 실물 경제에서 이제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 주면 여기 어느 정도는 긴축적인 효과 그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물가가 8% 올라가면 거기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 그거는 물가는 과거 대비 지금 그러니까 과거 대비 지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지금 대비 미래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의 금리를 미래의 물가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의 금리와 비교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미 나온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미 나온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과거의 얘기니까 이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거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꽤 추세가 나오잖아요. 8.5가 올랐다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 추세가 일반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과거에 있는 지표도 보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하고 이제 숫자까지 다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건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가 사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연 수요가 있었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리조팅도 그렇고 뭐 항공 쪽도 그렇고 호텔 쪽도 그렇고 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에 돈을 쓸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러다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긴축도 그렇고 다 합쳐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뭘 경기 침체로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가의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에 마일드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미국의 이제 경제협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정을 해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숫자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 침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정량적인 지표로 가장 근사하게 증명을 해내려면 그 정도가 되면 대충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침체하고 위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라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없는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은 심장이에요. 인체로 따지면 심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현금을 유동성, 돈을 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혈액을 못 뿜어내주면 팔이나 다리나 멀쩡했는데 썩어버리죠. 그렇죠. 혈액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단 하나도 아니었는데 그냥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뒤집어 엎어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실물 경제 전체를 아예 그냥 쿵 쓰러지게 만드는 멀쩡했던 애를. 그런 걸 우리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 금융위기, 주가 조정 다 이렇게 혼재돼서 쓰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나요, 안 오나요 하면은 극심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 위기는 없다면 주가는 에브리데이 오른다. 이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경기 침체인데도 주가가 오르는 걸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다른 리그의 얘기라는 걸 아마 공감을 하신다면 요거를 그대로 딱딱 원어원으로 매칭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를 보고 제일 많이 배운 건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해주면 큰일 난다는 건 1번. 두 번째는 자본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부실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쌓아놓은 자본으로 메울 수가 있어요. 예금자들의 돈으로 메우, 그거는 부채예요. 그거는 메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금자들이 다 돈을 해줬는데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부실이 생겨서. 그럼 예금자들이 깜짝 놀라서 돈을 다 빼겠죠. 그럼 이 뱅크런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다 빼는데 은행이 돈을 못 줘요. 예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이 은행이 파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 비슷한 것도 이 생각도 좀 다른 은행에서 다 제발 빼요. 그럼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경기 침체로 봤을 때는 어떠냐? 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각 기업들의 CEO들도 큰 기업들의 CEO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저도 언제든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이 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 물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가를 잡을 때 저는 인질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질극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범인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 놈이 딱 성장이라는 인질을 딱 잡고서 이렇게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딱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쏴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들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쟤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자 보시면 그 많은 특수부대원이 들어가면 범인 죽일 수 있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어렵죠. 뭐냐면 인질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걔만 죽이기. 그건 쉽지 않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성장을 건드리지 않고 과연 이 인질을 잡을 수, 범인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하게 발라내는 거죠. 싹 해가지고 칼로 싹 해가지고 면도날도 싹 오려가지고 인질만 딱 빼고 그 다음에 범인만 빼내면 범인만 싹 도려내면 그렇죠. 싹 도려내면 이게 예술이죠. 이건 예술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간에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약간 다칠 수 있다. 약간 다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업 경영인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니다.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다칠 건가요? 모르죠. 다칠 수 있죠. 다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죠. 강한 경기 침체는 그만큼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약간 그 정도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금융위기라는 게 시스템의 붕괴 네. 이런 것들을 또 뜻한다면 그럼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에 좀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약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짧게 고생하고 네. 지나가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연준에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사례로 들은 게 닷컴 버블 이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예요. 네. 두 분기짜리, 그러니까 8개월짜리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침체는 침체인데 8개월 정도 이후에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8개월 후에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물 경제 코어는 안 다쳤다는 뜻이에요. 코어는 안 다쳤기 때문에 네. 어쩌면 완전히 누워버린 게 아니라 7, 8 할 때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2001년도에 침체가 왔었거든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2001년도에 이제 침체가 왔는데 8개월짜리 침체로 끝이 났어요. 진짜 짧은 거네요, 8개월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연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마일드한 침체다라고 그 예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침체 가능성은 뭐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융위기급의 침체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금융 시스템까지 뒤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미뤄보면은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이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 그 포트폴리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런 거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할까? 아니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면서 투자할까? 이거 고민해보는 거죠.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내후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도 다 했지라는 얘기네. 그럼 각각의 자산을 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장수아들, 집신장수아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은 좋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봐요. 우리의 투자는 올해 연말에 무조건 끝이다. 더 이상 투자는 없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면 안 되죠. 질러야죠. 그렇죠. 네. 올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에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할 때 보면 독일 골키퍼가 나왔다가 뺏겨가지고 골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 뭐 골키퍼 못하나 보다.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놀랬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왜 실수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뭐구나. 네. 2대0으로 지나 1대0으로 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니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할 때 시간을 뒤에 딱 닫아버리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뒤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두가 플러스가 날 이유는 없어요. 네. 한순간에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플러스 난 애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팔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 애는 또 다른 국면에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우산장수, 집신장수면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죠. 이 둘을 두면은 한쪽 이렇게 서로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둘이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올해가 인플레이션이고 내년에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 네네. 올해가 인플레이션이고 내년에 성장이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의 포트폴리오를 70%, 디플레이션 포트폴리오가 30%였다면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디플레이션 쪽에 힘을 얻는 것 같으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옮겨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산 서너 개, 디플레이션 자산 서너 개 있으면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서너 개씩 뭐 왔다 갔다. 제가 요즘 개인들 주식 투자하는 걸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10개씩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거든요. 네. 와 이걸 다 보세요. 아이고 이 정도요. 아이고 20개씩 하시는 분들 있다고. 스마트폰 얼마나 잘 되는지 아냐고. ETF 몇 개로도 그거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ETF라는
ETF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ETF를 우리가 이제 주식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른바 오퍼레이션, 네. 조작을 하는 방법을 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이제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